요즘 청년들은 취업난 속에 일자리 불안에 더해 주거 불안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새 정부는 청년 주거 안정을 주택 정책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잘산이즘위원회 청년주거희망위 권지웅 위원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청년 주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 그에 앞서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 그리고 부동산 정책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정부 주거 정책의 특징은 시장의 금융이라든지 세금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행위는 좀 최대한 피하고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공급을 안정적으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 주거 문제라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합니다. 네. 1인 가구가 겪는 주거 문제, 신혼부부가 마주하는 주거 불안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래서 대상별로 1인 가구,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이렇게 구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했고요. 끝으로는 대한민국의 주택이 한 2천만 채 정도 됩니다. 대략 보면. 그중에서 한 700만 채 정도가 전월세로 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온 것 같던데 전세 사기 문제,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까 봐 불안해하시는 시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전세 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설명이신데 네. 그렇다면 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까? 일단 방안 말씀드리기 이전에 왜 주택 공급 중심으로 이렇게 공약을 짜게 됐는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전 정부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게 공급을 얼마나 잘 해내는가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국제적으로 너무 돈이 많이 풀리거나 아니면 금리를 낮춰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러니까 이런 다른 요소들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있어서는 사실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도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각국의 정부들이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걸 제어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늘림으로써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은 이제 민간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과정이 길어지면 공사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속하게 인허가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사실은 갖가지 절차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합리화해서 민간에서 좀 공급이 서둘러 진행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교 부지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부지를 복합 개발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철도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 개발해서 되게 도심권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 분양주택으로도 공급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내용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특히 청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시장을 좀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그러니까 35세 이하의 청년들의 80%는 전세나 월세로 주거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증금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건 청년들에게 되게 직결되는 주거 불안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축 있고요. 공공임대 확대는 전반적으로 사실은 청년층에게 저렴 주거를 제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청년의 처지를 조금 더 나눠보면 대학생인 청년이 있을 수 있고 네. 사회초년생인 그렇죠.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인 청년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생인 청년들을 위해서는
반값 기숙사를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사회초년생인 청년 중에서는 1인 가구로 거주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1인 가구로 거주하시면서 원한다면 쉐어하우스나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종전까지는 결혼을 하고 7년까지만 신혼부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혼부부의 범위를 결혼하고 10년까지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혹은 아니면 자녀가 9세 이하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공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슬세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저희 편세권이라고 하면 이제 숲과 가까운 어떤 주거지를 말하고, 편세권은 아니죠. 편의점과 가까운 네. 주거지를 말하고, 네. 숲세권이라고 하면 숲과 가까운 주거지, 이런 걸 말하는 것처럼 슬세권이라고 하면 슬리퍼 신고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되게 도심에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저도 이제 최근까지 1인 가구로 살았었는데, 그렇게 하면 주변에 인프라가 어떤 것이 있는가, 혹은 아니면 교통편이 얼마나 가까운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세권이라고 불리는 역세권 중심으로 복합 개발을 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건 일전에도 서울시 등에서 진행한 바 있고 청년들에게 되게 큰 호응을 네. 얻은 정책입니다. 이것을 확대하겠다. 이런 것들이 예시로 네.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청년층은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비율을 봤을 때. 네. 그런 만큼 1인 가구가 조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전한 주거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안전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집까지 가는 길에 가로등이 적절히 있는가? 혹은 아니면 집에서 어떤 위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긴급하게 이것을 알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가족이 서로를 좀 돌봐주거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좀 적게 필요하다면 1인 가구는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환경을 보완하겠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 환경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커뮤니티 시설이 있거나 혹은 아니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있는 주택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거주하실 수 있죠. 저도 실제로 거주해 보면 집이 예를 들면 집에 그 잠금 시설이 되게 얼마나 안전한가만이 아니라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안전에 되게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새 정부 들어서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이 별도로 설계가 되고 이렇게 다양한 방안이 마련된 배경도 궁금한데 네. 현 정부가 특히 청년 주거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청년만 힘든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고령자의 주거 문제도 있고요. 중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건 청년층에서부터 예를 들면 부모가 누군가에 따라서 주거의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네. 그거에 따라서 삶의 경로가 달라진다고 하면 소위 한 사회가 계급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으로 나아질 수가 없고 누구를 부모로 만났느냐로 결정된다고 하면 이거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직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출생률이 낮다 이런 걸로 연결되죠. 그래서 사회 전체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이재명 정부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그 청년 세대 내 불평등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강조 때문에 청년 정책을 특별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다양한 주거 대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런 대책들을 좀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확보하는 네.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이 재정을 확보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제 재정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정책을 위해서 특별히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반적인 재정 구조를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재정을 확대해서 써야겠다는 판단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건데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시기는 국가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제 국가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국가가 재정을 품으로써 국가 경기에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시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이제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주거정책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없던 것을 만든다기보다 이어져 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조정하게 되는 건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는 정도로 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규제를 좀 조정한다고 하면 지금 정책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통해서 좀 경기가 안정화되게 되면 그것이 다시 세금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장기적으로는 주거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의 여러 가지 예산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의 역할 무척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뭐 지자체라든가 학교 같은 공공주체 역할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보시기에 각 기관들이 좀 어떻게 이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워낙 이제 주거정책이 국가 주도로 되었다 보니까 지자체가 뭐 예를 들면 서울시와 경기도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거정책에 직접적으로 역할하지 못했습니다. 뭐 물론 그 이유는 꼭 의지가 없었다기보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정책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경우에 임대주택의 어떤 환경을 관리한다던가 아니면 임대주택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에 대한 부정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은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되게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재정이 포함되지 않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의 경우에도 대개 이제 청년들이 이주를 시작하게 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기 위함인데요. 교육을 받으러 이제 떠난 경우 거기에 기숙사가 좀 확보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가 재정을 투여해서 직접 공급을 해도 좋고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하면 부지를 좀 제공하고 그 부지에 국가의 어떤 재정을 함께 포함해서 기숙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함께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 주거 문제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사니즘 위원회 청년주거희망위 권지웅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